5대5로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식 100만 원 팔아가지고 50만 원, 50만 원을 분산을 다시 이익 난 거를 무조건 현금화를 해서 그걸로 재투자. 그게 반반 투자. 올해 연초에 주식시장이 요새 많이 빠졌는데 10% 빠졌는데 네네. 10% 빠지는 손실에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50만 원 더 투자해놨던 환율이 올랐을 거고 더 나가서 연말정산 곧 받잖아요. 네네. 받은 돈으로 물 타면 되잖아요. 빠진 거. 그래서 계속 5대5를 맞추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치고TV 시청자 여러분들, 리치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이자 대한민국 돈의 역사, 그리고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등 수많은 도서를 출간하시고 공주하시고 집필 하셨던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우리 홍 박사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리치톡톡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사실 리치톡톡하고 같은 집안인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요새 이제 독립하게 되겠죠. 뭐 그렇지만 네. 뭐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고요. 네. 그래서 로보드바이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따라 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요 연기금들이나 기관들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수익 잘 나는 데가 없잖아요. 네, 물론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방해가지고 비슷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뭐 작년에는 또 성공한 것 같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홍 박사님 인트로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홍 박사님 그 약간 노래 보면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 노래. 제가 나오시면 꼭 한번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가끔 듣나요? 예, 홍 박사를 아세요? 하면 다 홍. 아니 이제 사실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프리즘 투자자문 회사의 진정한 대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 진짜 지분의 일수에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너 CEO라고 하죠. 네네네. 자기 회사의 대표. 네. 예, 가 됐습니다. 물론 뭐 축하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했지만 네네. 투자하고 나니까 네네. 만감이 진정한 오너시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몸이 돼서 네. 리치톡톡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리치고에 거절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리치톡톡에도 나와주신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야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대표님이 바라본 시선으로 2023년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정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이 좋아서 살아남았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네네. 일단 뭐 가장 큰 위험은 당연히 레고랜드였고요. 예, 레고랜드 때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 정부 공기업이 망하고 또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를 안 해주고 뭐 연장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네네. 그러니까 정부 기업도 망할 수 있고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네, 이런 공포가 불어닥친 가운데 또 우리나라 경제 내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수출 제품 가격이 반토막 나서 삼성전자 5만 전자 되고 반토막 났다. 그러면 쪼모전자. 예, 뭐 10만 전자 그래도 뭐 바로 5만 전자 되고 6만 전자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정도였으니까 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건 진짜 어려웠는데 어떻게 다행히 사고 안 나고. 그럼 다행히 사고를 안 났던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역시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예, 97년 외환위기 때는 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300억 불 그거 한 방에 홀라당 다 털어먹고 망했는데 이번엔 외환 보유고 4천억 불에 그것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 투자자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 달러가 훨씬 넘으니까 예, 외채를 다 감안하고도 한 8천억 불 정도 우리가 순자산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 애들이 팔고 나가면서 또 뭐 우리나라 기업들 불안하니까 떠나는 게 나오면 원을 팔고 달러를 살 때 그래 그럼 받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데들이 되게 많죠. 당장 뭐 국민연금만 해도 작년에 수익이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환율이 급등할 때 연초에 급등했을 때 달러 팔고 그 돈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사면 다 돈을 벌었잖아. 한마디로 작년은 달러 가진 사람이 장인 시장에서
우리가 원체 달러가 많으니까 경제 유동성이 그래도 공급이 된 거죠. 달러의 강국이었네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7위에서 8위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거대한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빚쟁이한테 쫓기는 몸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돈 내놔. 예, 매달 뭐 몇십억 불에 달하는 이자와 배당금 소득을 착착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채무국이 아닌 채권국가. 이게 확실히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사실 경제에 대한 깊이나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다르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하면 통상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나 금리 이야기나 뭐 이런 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좀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안 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 안 망했네. 네. 하던 이제 현금 부자들 또는 뭐 실수요자들 중에 좀 능력 되는 사람들이 작년 뭐 연초에 실거래가 기준 고점에서 거의 20% 이상 빠지니까 좋다고 들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뭐 반등이 그걸로 끝나고 8월부터는 조금 재미도 없고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2023년과 2024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다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테크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여쭈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에 앞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그 목돈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방법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대한 거 같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그 전략과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좋은 전략이 있으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뭐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 제가 일러드릴 전략의 가장 기본인데요. 제가 그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특히 개별 종목 이런 거 투자했다가 손실 보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 주식은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정부가 제대로 된 룰을 집행하지 않고 대주주들도 좀 소액주주 너무 무시하고 그러다가 세력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정보력에서 처지고 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할 때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안 할 거냐라고 하면 한국 주식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연 수익률 7에서 8% 기록하는 좋은 자산인데 이걸 또 버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반반하자. 반반. 예, 바로 진짜 내가 이제 목돈을 1,000만 원 모았다. 500만 원은 코스피 200을 사자.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지수에 그냥 투자하자. 종목 고르지 말고 그거 골라봐야 안 되더라. 삼성전자도 반토막 나는 나라에서 뭘 장기 투자냐. 그냥 지수를 사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외화예금 가입하자. 외화. 예, 그래서 요새는 그 소플이라고요. SOFR이라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이 상품이 뭐냐면 미국의 외화예금, 달러 예금에 투자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ETF. 그 ETF니까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매매하기 편하고 두 번째 수수료가 되게 싸요. 수수료가. 예, 왜냐하면 은행 가서 우리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 살 때 팔 때 환율을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코스피 200, 타이거든, 코덱스든, 코세프든 뭐든 다 좋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코스피 200 관련돼 있는 인덱스 펀드를 사시고 다른 500만 원은 소프를 사는 거죠. 그게 사놓고 이제 작년같이 환율은 좀 안정돼 있는데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작년 2,700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넣어놨는 외화예금은 그냥 환율이 1년 내내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이자만 5% 받았죠. 근데 이제 이자는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 주식은 한 2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00만 원 정도 됐겠죠. 다 합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자는 지금 계산을 안 했으니까 이자까지 하면 더 됐을 거예요. 근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주식만 한 20% 수익이 났고 저기 미국 달러는 우리가 계산 안 한다고 하면 1,1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초에 뭘 하면 되냐면 자, 그리고 5대5로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 100만 원 팔아가지고 50만 원을 분산을 다시 이익 난 거를 무조건 현금화를 해서 그걸로 재투자. 그게 반반 투자. 예, 그렇게만 해주면 올해 연초에 주식시장이 요새 많이 빠졌는데 10% 빠졌는데 그 10% 빠지는 손실에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사실은 반대편에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50만 원 더 투자해놨던 환율이 올랐을 거고 더 나가서 연말정산 곧 받잖아요. 그럼 받은 돈으로 물 타면 되잖아요. 빠진 거.
그래서 계속 5대5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반반 투자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500 남은 거잖아요. 네. 1,000만 원에 대한 목돈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건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그러니까 뭐 50만 원 가지고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구르는 게 좀 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비율을 1,000만 원 이런 거 뿐인 거고요. 사실 그 ETF로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아니 ETF 주가를 대부분 10,000원짜리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50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소액이라도 좋다. 일단 시작해라. 일단은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1년에 한 번 연말 연시 올해 연초에 뭐 아무튼 목돈 들어오잖아요. 그 돈 들고 5대5 맞추자. 이러면 연환상 수익률이 얼마나 나냐면 6% 이상 납니다. 6%요? 예, 이게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환산 복리 수익률 이게 이게 단리가 아니고요. 이자가 이자를 먹어주는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6% 초반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이 전략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 절반, 달러를 비롯한 외화 자산 절반으로 반반 투자가 돼 있습니다. 결국 반반 투자는 국민연금에서 진행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거를 베이스로 깔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순화 버전. 단순화 버전.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뭐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하니까 또 운영력이 300명 가까이 되니까 알아서 잘하지만 우리는 개인들, 개미들 힘들잖아요. 개별 종목 골라봐야 잘 안 되고 뭐 나는 왜 내가 사면 하한가고 뭐 나는 왜 다 꼭지만 잡냐. 뭐 작년에 라더견부터 시작해서 영풍제지 뭐 그런 거 다 터진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죠. 암만 분석해봐야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정말 제가 이번에 그걸 느낀 게 뭐냐면요. 뭐 저는 사실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명 연예인하고 밥 한 번 먹었더니 막 주가가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다 하긴 이정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정재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식사했더니 이정재가 하고 있는 그쪽 여자친구 집 쪽 주식이 그렇게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시장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시장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도떼기 시장에 불과한 곳이니까 소형주에서 실력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테마도 잡고 정보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벌겠다. 그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돌아오세요.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다 돌아올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있다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물어보면 돈 벌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결국 겉으로 남고 속으로 손해를 보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번 것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회전율이라고 해서 사고 파는 빈도가 2020년 코로나 때 들어왔던 우리나라 동학개미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7일. 7일? 같이 투자. 그러니까 1년에 50번 사고 파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뭐 세금으로 다 증권사랑 나라님에게 조언이라는 애국자죠. 근데 왜 그럼 뭐 1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슬리피지라고 해서 매매 비용이 그 말고도 또 있거든요. 한 1% 정도 가까운 매매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만약 생각하면 50번 하면 사고 팔고니까 50% 이상 깨지겠죠.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주식은 약간 부동산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래 빈도에 대한 생각을 매주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이럴 거 깨물고 지금. 왜 부동산에 돈 번 사람이 많냐? 답이 다 나온 거예요. 한번 사면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뭐 등록세, 뭐 종부세 중과가 되고 그러니까 사면 한 2년은 그래도 실거주 요건 맞춘다고 보유하잖아요. 그럼요. 일반 과세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보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은 사면 다음 주 당장 상한가 치면 팔아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가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다 투자하고 있고 이 회사 본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맞아요. 대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생각나는 게요. 10몇 년 전에 그 어줍지 않게 뭐 골드크로스 뭐 이러면서 그런 책 많잖아요. 제가 차트 분석. 제가 그 차트 분석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변호사님도 생각나고요. 자, 여기서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뭐 이정재님이야. 우리가 그럼요. 찬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오징어 게임 2도 그 대박 쳐야 되는데. 네, 뭐 K 컨텐츠의 선구자이자 선도주자시니까. 좋은 의미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방금 대표님께서 반반 투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투자법을 더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부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뭐 경제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코인에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기준을 잡는 어떤 그런 어떤 지표라는 게 있나요? 10억. 10억. 아, 10억이 순자산. 순자산이. 네, 밀리언이에요. 아. 100만 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요새 1,300원이니까 13억짜리지만 네네. 뭐 외환위기 이후에 평균 환율은 1,1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1억 정도면 네. 빌리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안 줘. 아. 세계 인구 중에 네네. 1% 안 줘. 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거래만 금액만 하더라도 뭐 수십을 하다 보니까 확 와닿지는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예. 쉽게 얘기해서 예. 부자라는 걸 30억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부자라고 누가 저기 투표를 받은 것도 포를 한 것도 아닌데 네. 우리는 30억 40억 그러는데 그거 다 죄송합니다만 인스타나 뭐 어디 나와가지고 내 부자네 뭐네 헛방이다. 예. 뭐 전직 래퍼 그렇게 돈도 없는 뭐 너네가 뭐하니 그러면서 맨날 그러다가 이번에 세금 못 내서 그러니까요. 차압당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찐 부자들은 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찐 부자, 그러니까 진짜 찐 부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집이 있지만 해외에 집이 있어서 늘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이제 그분들은 0.1% 부자. 0.1%.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0.1% 부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억 정도면 진짜 찐 부자인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냥 아까 했던 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이제 좀 여유로운 분인 거죠, 이분은. 그래서 한 2억에 월세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나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에 월세를 살 수 있습니다. 월세 그렇죠? 그냥 살고 있네. 2억에. 예, 2억에 뭐 부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자, 그러면 나머지 8억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이 8억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반 투자를 하면 이 반반 투자를 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적자 손실 좀 나고 대부분의 경우에 플러스가 나가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6% 난다 그랬죠. 네, 6%예요. 6%. 네, 만약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금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일단 배당받은 걸로 배당금이 주식은 나오니까 그 배당금으로 세금 냈다고 퉁치고 계산하면 8억에 6%면 6팔에 48. 네, 48. 4,800만 원. 연 4,800만 원을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예, 월 400. 그렇죠. 월 400만 원이에요. 예, 월 400이니까 월세 100만 원 해도 그렇죠. 뭐 300만 원 또 나오는 네, 그럼 우리나라 그 가계 중간 소득이 얼마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그게 300원이면 그게 300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근로 활동을 안 한다고 쳐도 금융자산가로 그 돈이 나오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 환율이 급등하니까. 네네. 그래서 환이 많이 벌면 아까 이야기했죠. 번 걸로 좀 팔아가지고 야, 뭐 살까 이러고 싼 거 사고 2021년처럼 주식시장이 막 따블라고 그러면 많이 벌었다 그러고 좀 환율 떨어졌을 때 달러 사놓고 이러니까 이게 뭐 좋았을 때는 10% 갖는 애도 있고 그래요.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다소간의 근로활동을 하신다라고 치면 그냥 근로활동을 해서 생활비만 그냥 내가 쓴다고 해도 그러면 4,800을 계속 원금이 불어. 그죠. 원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 거예요. 그 다음에 8,500이 되고 그 다음에 9억 몇천이 되고 이분이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10%. 그러니까 2천만 가구 중에 200만 가구밖에 안 돼요. 10%. 그래서 이게 빚 없이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그럼 지금 대표님 이야기하신 거 전제가 방금 우리가 10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억에서 2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 보증금 들어가고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기준은 일단 내 집을 사는 건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돈을 내서 빚 없이 아파트 있다. 상위 10%. 간단합니다.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중앙값 아파트 그게 9억 후반이거든요. 중앙값 아파트를 갖고 있다. 빚 없이. 예, 그러면 무조건 상위 10%. 예,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200만 등 안에 들어요. 그렇구나. 이 정도 부자들이 없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은행 예금 말고는 모르고 아니면 돈 좀 벌면 그거 가지고 주식 질렀다가 깡통 차고. 그러니까요. 이거 악순환을 하니까 그 돈을 벌어주지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는 거지. 올바른 투자법을 안타깝지만 몰라서. 제가 볼 땐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죠. 반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ETF에다가 넣는다지 이런 것들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보통 보면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쉽게 번다는 건 아니지만 주식에 한다거나 코인을 넣는다거나 뭐 간단하게 뭐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다 잘못하면 억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6% 수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아까 제가 만약 이분이 근로생활을 하면서 8억을 계속
유지를 했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을 보증금 넣고 네. 100만 원의 월세 이자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를 근로소득으로 최저임금만 벌었다고 치자는 거죠. 네네네. 부부들이. 네네. 400만 원 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크고 학원비도 100만 원씩 넣고. 일단 두 명이 셋을 때. 예,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8억이잖아요. 운용재산이. 네네. 그 8억을 아까 이야기했던 반반투자법으로 놔두면 12년 지나면 16억 되거든요. 아, 16억. 오. 그러면 이제 강남 진입도 가능하죠. 그게 거의 복리처럼 해서 어차피 있는 금액이 다시 원금으로 올라가고 또 계속 재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만약 7%로 운용했다. 그러면 10년에 2배가 돼요. 10년에 2배요. 예, 그래서 20억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10년에 2배 되는 법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